안녕하세요. 저는 유전치학회 소식지의 리포터를 맡고 있는 카이스트의 박종훈입니다. 오늘은 지금 유한양행에서 R&D 총괄사장으로 우리나라 제약 산업을 정말 첨단에서 이끌고 계신 김여롱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한 유전치학회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한 2001년도부터 질환 유전체 사업 센터장을 맡으면서 유전체 연구하고 이제 연을 맺게 되었고요. 또 그런 기회로 유전체 학회 회장을 맡을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기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에서 중앙내과 교수로 좀 근무를 하다가 지난 2023년 2월 달에 사실 정년을 1년 남기고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어떤 이제 다른 길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서 그래서 유한양행의 이제 R&D 총괄을 맡게 되는 그런 현재 커리어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원님 반갑습니다. 정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요. 사실 많은 분들이 제가 주변에 여쭤봤어요. 네. 사장님 모시고 어떤 질문을 드리면 좋을까요? 했는데 저희가 학계에 있다 보니까 학계에서 회사로 넘어가서 이제 이렇게 R&D를 총괄하게 되면은 어떤 일들을 하시게 될까 이 자체가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우선 각 제약회사에서의 R&D라는 것은 특히 저희 유한양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중앙연구소라고 해서 한 300여 분의 연구자분들, 박사분들이 여러 가지 이제 신약 개발 연구를 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합성 신약도 있고 바이오 신약도 있고 또 어떤 약을 만들어 가려면 그런 케미칼들을 조금 더 단순하고 만들기 쉽고 그리고 불순물이 없게 만드는 그런 공정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환자에게 투약하기 편리하게 하려면 제제 연구가 있어야 되고 그거를 총괄하는 곳이 중앙연구소이고요. 그리고 어떤 신약을 개발할 때 있어서 임상 시험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임상의학본부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유한양행 임상의학본부에 한 150명 정도의 의사, 약사 그리고 여러 직원들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제 임상시험을 디자인하고 임상시험을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뭐 여러 가지 그 이후에 논문도 내고 그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식약처나 이런 레귤레토리 그 기관들에 접촉을 하는 이제 이런 기능을 맡은 곳이 있고 그리고는 이제 R&PD 리서치 앤 비즈니스 디벨롭먼트라고 해서요. 여기서 주로 하는 것은 이제 바이오벤처에서 좋은 후보 물질이 있으면 우리가 그걸 리뷰를 해서 우리 회사로 라이선싱 인 해서 신약으로 개발하거나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좋은 후보 물질, 신약 후보를 글로벌 회사에 라이선싱 아웃하거나 또는 나중에 혹시 이제 말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아카데미아 연구자분들하고의 네트워크 구성을 하고 또 이런 것들을 이제 주로 하는 그래서 R&PD 거기는 한 50명 정도가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한 500명 정도의 인원인데요. 전체 유한양행 직원이 한 2,000명 좀 넘는데요. 네. 그 중에 한 4분의 1이 지금 R&D 전체 인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무래도 학계에 계실 때보다 더 바쁘신가요? 좀 뭔가 결제를 한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신다거나 주로 어떤 쪽에 일이 많으실지가 궁금한데요. 학계에서는 사실은 특히 교수 생활할 때는 제가 제 시간을 마음대로 매니지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강의가 있거나 또는 뭐 진료가 있거나 외부 행사가 있으면은 제가 마음대로 나가서 활동을 하면 됐는데 회사는 일단은 모든 그 직원들이 근무하는 시간이 아침 8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딱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 시간에는 가능한 한 제가 오피스를 지키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언제든지 직원들이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저랑 상의해야 될 일이 있으면 바로 제 집무실로 찾아와서 상의를 하고요. 또는 이제 정해진 회의 시간들 그렇게 이제 촘촘하게 짜여진 시간들이고요. 그리고 아카데미아에 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해외나 외부 출장을 좀 많이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굉장히 빠듯하게 시간들은 돌아갑니다. 그렇군요. 아마도 이렇게 거기에서 실제로 R&D를 총괄하고 계시니까 요즘 유한양이 정말 좋은 소식이 많잖아요. 일단은
그 렉나자가 미국 FDA 승인도 받게 됐고 정말 우리나라의 블록버스터 신약이 드디어 탄생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희들도 굉장히 약간 고무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축하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지켜보시면서 어떤 비결이 있어서 이 유한양행이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의 그 제약 기업이잖아요. 성공의 비결은 현재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합니다. 일단은 사실 국내 제약회사가 그전에는 R&D에 별로 그렇게 신경을 안 썼다가요. 네. 한 10여 년 전부터 정말 혁신적인 신약을 만들어야만 그 회사가 장기적인 그 서스테이너빌리티를 가지고 발전할 수 있겠다. 이제 그거를 전체 회사 구성원들이 인식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한 10년 전부터 R&D에 투자를 시작했고요. 그러니까 중앙연구소는 사실 뭐 한 25년 전부터 있긴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어떤 신약 개발보다는 어떤 그 뭐라 그러나 제너릭 또는 이 계량 신약 이런 데만 이제 신경을 쓰다가 이제 정말 신약을 개발해야겠다 하고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신약 후보 물질을 별로 갖고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갖고 있는 기반 기술을 가지고 있는 이제 화연이라든지 또는 아카데미라든지 이제 이런 데서 후보 물질을 가지고 오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쭉 개발을 하는 과정을 가지거든요. 전임상 개발이라고 하는데요. 세포주를 대상하고 그다음에 동물 실험을 하고 그다음에 그 기능을 규명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좀 더 가장 좋은 신약을 더 만들려면 독성이나 또는 뭐 그 신약 후보 물질이 천에서 대사되는 것이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쭉 일련의 그런 연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상 개발로 접어드는데요. 다행히 유한양행은 여러 가지 운 좋은 것들이 같이 겹쳐가지고 제노스코에서 좋은 후보 물질을 도입을 해서 그 다음에 개발을 과정을 거치고 또 임상 시험에 굉장히 많은 여러분들의 노력이 같이 공헌되는 바람에 다행히 또 존슨앤존슨이라는 아주 좋은 파트너를 만나서 이제 결국 FDA 허가를 받는 이런 그 성공적인 시나리오를 쓸 수가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저희는 아직 우리나라 제약은 멀었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그냥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이렇게 유한여행 같은 회사에서는 꽤 오랫동안 준비를 하면서 이것저것 실패도 거듭해가면서 역량을 쌓았으니까 이런 성공이 있었던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보통 하나의 후보 물질에서 이게 신약이 그 상상 성공으로 인허가를 얻을 때까지는 한 10년에서 12년 걸리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투입되는 자금이 보통 1조에서 1조 3천 정도가 투입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국내 제약회사로서는 감당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나라 제약회사가 하는 것은 좋은 후보 물질을 찾아서 초기 임상 시험 단계까지 끌고 가고 그리고는 그 다음에 이제 글로벌 제약회사랑 파트너링을 해서 라이선싱 하우스를 해서 레이트 스테이지의 임상 개발은 글로벌 회사가 만나 이제 이런 그 주고받는 어떤 체인이 이어단지 거네요. 그런 방식이죠. 이제 그 유한에서 블록버스터 신약이 탄생을 하면서 아마도 앞으로의 국내 신약 개발에 대해서도 리더십을 가지고 어떤 역할을 해주시지 않을까 많은 분들이 기대를 또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저한테 어떤 모달리티 그리고 앞으로 신약은 어떤 쪽에 대해서 어떤 전망이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신약 개발 시장의 전망에 대해서 한번 방향성이나 비전 신약 개발 시장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요. 사실 우리가 또 새로운 타겟 발굴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런 타겟을 드러거빌리티를 갖는 어떤 신약으로 만들어 가려고 그러면은 플랫폼이 같이 연계가 돼야 되거든요. 그리고 그 후보 물질을 어떤 모달리티에다가 얹어서 환자한테 접근할 수 있게 하느냐 이런 기초 기술 아카데미아의 기반 기술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거를 어떻게 신약으로 연결시키느냐 역할은 이제 제약회사, 연구소, 그다음에 이 개발팀들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그게 서로 어떤 공동 연구, 이어달리기 이런 것들이 아주 효과적으로 잘 일어나야 그 나라의 전반적인 어떤 바이오 신약 개발 능력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는 이제 시작이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그거를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그리고 제 주변에 정말 제약에 계신 분들은 요즘 뭐 ADC, 뭐 바이스페시픽 안티바디 항체 기반의 신약이나 아니면 어떤 PPD. 네, 물질 기반의 신약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걸 고려하고 계신지 아니면 어떤 걸 하나가 되게 유망하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는지 이런 개인적인 의견도 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그거는 되게 이제 어느 바이오텍 회사든지 네. 또는 어느 제약 회사든지 그런 모달리티에는 모두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잘하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네. 좋고요. 특히 이제 ADC 같은 경우에는 아주 유행처럼 지금 번지고 있지만은 네. 그 CMC 제작 비용이 굉장히 고가인 뿐만 아니라 나중에 그것이 활용될 수 있는 분야도 상당히 제한적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은 우리가 뛰어들기에는 조금 늦지 않았나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지금 그 유한양행에서 앞으로 R&D가 어떤 체인에서의 중간 단계 역할로서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아마 그런 취지로 아마 유한 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계신 것 네. 같습니다. 그래서 도입 취지와 과제들을 선정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과제들을 바라시는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합니다. 그 YIP 프로그램의 취지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기초 과학 연구를 하시는 분들이 연구비에 굉장히 부족함을 많이 느끼시는데 네. 유한이 어떤 조금이라도 거기에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 우선 첫 번째 목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가 바이오텍이나 아카데미아에서 주요한 후보 물질이나 또는 어떤 모달리티나 또는 그 플랫폼 기술을 도입을 하고 싶은데 되게 우리에게 접근해 오시는 분들은 우리가 잘 아는 분들만 접근해 오시거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처음에 과제로 지원을 받아서 그런 분들하고 먼저 친숙해지고 그리고 그분들은 어떤 아주 기초과학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게 나중에 휴먼한테 투입될 수 있는 그런 약으로 개발될 수 있는 것에 대한 지식은 좀 부족할 수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같이 인게이지가 돼서 그런 아이디어도 드리고 그리고 주요한 후보 물질을 우리가 먼저 발굴하면은 훨씬 더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겠나 그런 두 가지입니다. 그리고 길게 봐서는 이제 저희가 선정을 할 때는 뭐 꼭 우리하고 어떤 관계를 맺어서 좋은 시작으로 개발해야 되겠다 그런 잣대를 들이지 않고요. 정말 좋은 기술, 그다음 플랫폼 기술이면은 무조건 지원을 해드리고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정말 우리랑 공동 연구로 나아갈 가능성이 있는 과제들은 후속 연구로 저희가 다시 또 선정을 해서 그때는 장기 그리고 지원해드리는 연구비 규모도 더 키웁니다. 그렇게 발전을 하고 그리고 어느 단계 이상을 지나면은 우리 연구소하고 그 연구자분하고 같이 공동 창업하든지 어떤 스핀오프 개념으로 그렇게 나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만든 프로그램입니다. 너무 꼭 필요한 학계에 지금 약간 가뭄인데요. 담비 같은 걸 내려주셔서 되게 감사해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간접비 포션을 굉장히 줄여가지고 연구자분들이 사실 그 작은 연구에서 기관에서 떼이는 간접비가 너무 크기 때문에 저희 YIP는 3%의 간접비만 떼시도록 그렇게 역시 학계에 오래 계시다 보니 어떤 부분이 가장 가려운 부분인지를 잘 아시는 근데 아마 유전체 학계에 계신 분들은 이게 그 제약 플랫폼도 있지만 타겟 발굴 부분에 활동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타겟 발굴에 대한 알고리즘이나 데이터 분석 이런 쪽에도 관심이 있으신가요? 당연히 저희들은 그쪽도 원합니다. 학회분들이 이제 들으셔서 내년에 아마 지원을 많이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교수님 시절에 진행하셨던 사업 중에서 K-마스터 사업이 있으시잖아요. 간단한 소개를 좀 부탁드리면서 그게 혹시 랭라자와 그리고 유한양의 현재 지금 이렇게 오시게 된 계기와 어떻게 연결이 됐었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당연히 연결이 좀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K-마스터가 이제 처음 취지는 10,000명의 암 환자들의 어떤 그 프로파일링, 지금 프로파일링을 해서 어떤 그 우리나라 암 환자들에서 주로 어떤 타겟이 많이 나오는지 그리고 그 환자들한테 정말 본인한테 맞는 정밀 의료 차원에서의 그 퍼스널라이즈 트리트먼트를 제공해드리자는 그 취지였는데요. 이제 여기서 구축된 빅데이터가 사실은 단순히 튜머 주인 프로파일링뿐만 아니라
길게 환자들의 롱기튜디널 클리니컬 데이터를 같이 모았거든요. 그러면은 그 환자들이 어떤 유전자 변이를 가진 환자들은 어떤 치료에, 그러니까 특정 그 표적 치료 말고도 기존의 어떤 항암 치료 또는 면역 항암제 치료에도 반응이 얼마나 길었는지 또는 내성이 있었는지 치료 효과가 어땠는지, 그리고 이런 그룹의 환자들은 그 생존이 일반적인 다른 암 환자에 비해서 길었는지 짧았는지 네. 그런 데이터들이 전부 다 신약 개발하는 데는 중요한 데이터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이제 사실 온코마스터라는 회사를 만들어서 네. 좀 더 데이터를 더 길게 롱리튜드하게 지금 획득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더 도움이 되지 계속 않을까.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네. 그러면은 그 론지튜드널한 그 클리니컬 데이터 정보들이 모인다는 게 정말 중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갑자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네. 유전체학회에서 앞으로 기획하고 진행해야 되는 사업들도 앞으로 있을 텐데 네. 이런 게 후속으로 진행되면 좋겠다 하셨던 부분도 있으신가요? 그게 이제 사실은 아까 그 온코마스터라는 회사에서 네. 더 좀 해보고 싶었던 게 이제 역시 그렇게 롱기튜디널 데이터를 많은 환자에서 확보를 하게 되면은 요새는 그 메디컬 트윈 네. AI를 활용해서 네. 많이 하잖아요. 네. 그래서 혹시 많은 환자의 데이터 중에서 나랑 아주 여러 가지가 비슷한 그 암 유전체 프로파일링 데이터도 비슷하고 또 뭐 다른 제노믹 백그라운드도 비슷하고 그리고 그 진단받은 암종도 비슷하고 뭐 거의 동일하거나 네. 그런 환자가 어떤 치료에서 어떤 임상적인 경과를 밟았는지 그런 데이터들을 전부 활용할 수 있으면은 네. 훨씬 그 메디컬 트윈을 통해서 나의 치료의 가이던스를 잡을 수도 있겠죠. 네.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알지 못했던 어떤 유전자 변이의 임상적 의미도 찾아낼 수가 있고 네. 여러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그런 정말 그 유용한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느냐. 그리고 데이터라는 것은 모든 게 다 갖춰진 데이터거든요. 네. 유전자 분석, 임상 롱리튜디널 네. 데이터, 그리고 거기에 백그라운드 인포메이션, 네. 그리고 여러 가지 그 임상 데이터 중에서 유용한 것들, 뭐 어떤 치료에 대한 반응, 그리고 그 치료를 했을 때 반응 기간, 그다음에 치료 실패했던 어떤 원인, 또 새로운 그 내성이 생겼을 때 주로 병이 어디에서 발현했는지, 네. 어디로 전이가 일어났는지 그런 모든 데이터들이 다 소중합니다. 그럼 혹시나 유한에서 현재 지금 그런 온코마스터에서 했던 데이터들을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연계가 되어 있나요? 유한에서는 완전히 분리되어 있나요? 투자는 했는데 네. 보지는 못합니다. 별개 회사이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예. 만약에 이제 저희가 네. 또 투자를 들어가면서 네. 이런 데이터를 볼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거나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죠. 그렇게 네. 계획이 되어 있으시고 마지막으로 그 이번에 유전체학회에 또 큰 기부도 해주시고 계속해서 앞으로도 리더의 역할을 해주실 걸로 기대가 되는데요. 저처럼 이제 유전체학회에 갓들어서 활동하고 있는 이제 신규 멤버들도 있는데 앞으로 학회가 맡아야 될 역할과 앞으로의 비전에 대해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신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실 유전체라는 것은 빅 사이언스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관여되는 그 저희 유전체학회 회원분들이 굉장히 다양한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계십니다. 지금 또 연구하시는 분야들도 굉장히 다양하고 뭐 휴먼뿐만 아니라 뭐 식물, 동물 모든 지금 분야의 유전체 연구를 하신 분들이 다 같이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호모제니티가 조금 떨어지는 그런 점도 좀 느낀 점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이번에 이제 이현수 회장님께서 유전체 학회가 워낙 좀 이런 다양성이 있다 보니까 현재 학술상이 좀 부족하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그러면은 질환 유전체 쪽에 큰 업적을 남기신 분들을 한 대상으로 해서 일단은 상을 하나 만들어 봤으면 그런 의향이 있으셔서 그러면 제가 하여튼 이렇게 대학에서는 리타이어 했지만 이렇게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인컴이 있으니까 그러면 제가 유한에 이렇게 근무를 하는 동안은 계속 1년에 한 500만 원을 기여를 해서 이런 상 수상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이제 앞으로도 또 많은 분들께서 이제 또 각 분야별로 또는 어느 쪽에 기여하신 분을 메모리하는
그런 상을 또 만들어 주시면은 네. 이제 점점 학회의 발전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있습니다. 후원의 연쇄작용을 지금 말씀해 이니시에이션.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아유, 네. 네. 앞으로도 학회를 위해서 끊임없는 관심과 많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제가 좀 궁금한 거 하나. 아, 네. 근데 김연호 교수님 원래 임상 의사이시잖아요. 고대에서 굉장히 명의로 유명하신 분이셨는데 지금은 이제 신약 개발 사업가로 이제 변신을 하셨는데 그 계기가 좀 궁금하고요. 또 이제 환자를 안 보시니까 좀 아쉬운 점 없으신지 그런 것 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이쪽으로 이제 방향 길을 걷게 된 하나 또 많은 동기가 사실은 외국에는 이런 그 임상 경험이 많은 의사들이 제약회사에 수장으로 가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아스트라제네카의 전체 프레지던트도 메디컬 온콜로지스트고 그분도 사실은 프랑스의 학계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그리고 프랑스의 아주 주요한 암센터에서 그 암센터장으로 오랫동안 근무를 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명 한 명의 환자분을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가치가 높고 소중한 일이지만 신약 하나를 굉장히 중요한 신약을 개발하면은 그거는 뭐 1000명, 2000명의 환자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수만 명 환자 또는 수십만 명의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이쪽에 제가 혹시 기회가 되면은 제가 헌신을 해서 기여를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근데 또 우연히 그런 기회가 열려서 이렇게 제가 또 유한양행에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제약 산업에서 굉장히 중요한 순간이라는 전 생각이 들고 그 사장님께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중요한 시점에 계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네,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네, 이 후학들이 잘 따라갈 수 있도록 길을 계속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하여튼 여러 유전치학회 회원님들께 부끄럽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해서 많은 기여도 하고 또 좋은 성과 창출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